일단 스캠 코인의 정의 어디까지가 스캠인 거예요? 스캠 코인이 이런 거를 좀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 거는 코인을 홍보할 때 일단 그냥 유명인을 앞서서 좀 홍보를 하면은 얘네들은 스캠의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거래소도 스캠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잘 검토하고 상장했는데 갑자기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그럼 거래소가 이 코인이 스캠인지 알고 상장하는 경우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코인제스테 코즈란 코인이 아마 0.1원인가에서 1,700원인가를 갔을 거예요. 갔으니까 얼만큼 사람들이 열광했겠죠. 근데 지금까지 그 거래소들이 살아 있었다는데 그 코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것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실패해서 스캠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성공하면 좋은 코인, 없어지면 스캠인데. 많이 들어본 멘트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게 이제 뭐 거래소 역사 같은 것도 나왔었고 기득권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나왔었고 두 번째 오늘 방송인데 오늘 새로운 게스트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201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4년 가까이 정도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이제 코인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전업 투자를 지금은 조금 더 하고 있는 한성민이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다니셨던 거래소는 지금도 있어요? 폐업을 했고요. 요즘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뭐 이 정도만 조금 살아남는 추세인 것 같고요. 요즘에 신생거래소들도 이제 준비한다고 해서 주변에서도 좀 듣고 하는데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금도 거래소가 많이 생겨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사실 거의 시도로 끝나죠. 그때만 해도 진입 장벽이 안 높았는데 이제는 거래소를 한다 이러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시도해볼 엄두조차 못 내는. 요즘은 기획거래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획부동산처럼 특정 목적을 갖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발행한 코인을, 그 코인이 사실은 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스캠 코인이니까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거래소를 만들고 거기에 상장을 시켜서 이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용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보여주기용으로.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소의 수익 수단은 비공식적으로는 뭐 상장 비용을 받는다던가 뭐 안 받는 거래소도 있겠지만 그거 빼고는 사실 주 수입원이 매매 수수료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거래소들이 덩치가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 거래소를 하나 운영하려면은 일단 월세부터 내야 될 거고 개발자의 운영팀, 뭐 마케팅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비용 지출이. 그러면은 그 거래 수수료만으로 충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거래를 하면 모르겠지만 일반 거래소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보안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충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할 엄두도 안 내고 한다고 할지언정 어설프게 하거나 금방 문을 닫거나. 얼마 전에 코인 상장할 때 상장비 받거나 뭐 상장 과정에서 불법행위 했을 경우에 그냥 거래소 퇴출시킨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점점 뭐 제도화가 되고 있겠죠.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업비트, 빗썸 외에는 수수료로 운영할 수 있는 거래소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된 게 코인원 같은 경우도 상장비 때문에 구속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불법이죠? 그거는 불법이죠. 근데 상장비를 불법이라고 봐야 돼요? 불법이죠. 왜냐면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우선순위가 생겨버리잖아요. 모든 거래소마다 공식 상장 지원이라는 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무시하고 브로커나 이렇게 통해서 상장 비용을 내면서 하는 거는 불법인 거죠. 지금 이게 코인이라는 게 국가기관에서 인증을 하고 보증을 하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유저들한테 조금 더 좋은 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좀 제공을 해주고 거래소가 1차적으로 그걸 좀 실드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좀 유저들은 좀 바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를 만약에 상장피를 받으면은 1차적으로 그게 좀 일단 신뢰를 흔드는 행동이죠. 그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소가 솔라나를 상장시킬 때 상장피 솔라나한테 받나요? 안 받잖아요. 지들이 원하니까 지들이 상장시켜버리잖아요. 근데 다른 코인들한테 상장피 받는다? 그거 이거는 안 맞는 거죠. 목적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코인인데 억지로 상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뒷돈을 받고 그게 상장비죠. 네. 그리고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란 건 알겠는데 이게 현행법상으로도 처벌이 돼요? 불법은 아닌데 문제는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클레이튼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코인원이 상장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대부분 알죠. 클레이튼이 어느 거래소에 많은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걸 아니까. 카카오죠. 아니 저도 알 정도면은 아니 저처럼 코인을 모르는 사람이 알 정도면은 그게 아니라 말해도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 카카오톡 발로 주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코인원에 상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클레이튼 재단에서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상장하냐고. 근데 그게 참 웃긴 게 거래소가 이제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 중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상장할 때 비트코인 주인한테 허락받지 않잖아요. 사실은 재단이랑
코인이랑 협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냥 상장하면 되는 건데 코인을 상장했더니 재단에서 빨리 상장 폐지해라. 왜 니네 우리 허락도 없이 상장을 하냐. 근데 그때 코인원 측이 얘기했던 게 그럼 이더리움 상장할 때 비탈릭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이거의 연속성이 되는 게 그럼 상장 비용을 다 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받는 과정이 브로커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를 앞당겨 주는 거죠. 근데 순서를 앞당길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대부분의 코인들은 시세 조작이 되게 빈번하고 한번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피해자라고 하기도 조금 모호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피해자가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시세 개입을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뭐냐면 비트코인은 많은 마켓 메이커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올리려고 하고 어떤 마켓 메이커들은 내리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스캔 코인들은 마켓 메이커가 딱 한 팀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의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 사면 되는 건데 또 우리는 또 개돼지잖아요. 사야 된단 말이죠. 그 올라가는 거 보면 끌어오르거든. 이건 사야 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투자의 손실은 본인한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코인을 너가 사면 뭐 몇 달 안에 몇백 프로가 상승하고 몇 배가 상승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이런 거는 사기인 거고, 어쨌거나 가상화폐를 투자하실 거라면 조금 선별하는 눈은 있어야겠죠. 저는 주변에다가 말씀드릴 때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코인을 거래하라고 하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왜 그럼 사람들이 그럼 자꾸 그런 쪽으로 많이 가냐면, 비트코인이 한 2% 오를 때 그런 코인들은 100% 200%도 오를 수 있고, 그 업비트에 상장돼 있는 소위 한국이 거래량이 가장 많은 코인들은 하루에도 뭐 30%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느끼는 거겠죠. 하긴 그런 거죠. 이제 1원짜리 코인이 10원 되기는 쉬운데 1억짜리 비트코인이 10억 되기는 또. 아니 근데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건 착시예요. 엽전주라고 100원 이하, 10원, 1원 이 단위의 코인들을 쉽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착시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미 어떤 생태가 좀 형성이 돼 있고 많은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가격이 움직임의 폭이 둔한 거고, 그런 엽전주들은 대부분 신생 코인들이 많아요. 이게 뭐 100명이 갖고 있는 거랑 1억 명이 갖고 있는 거랑 움직임이,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명이 갖고 있는 거는 쉽게 시세 조작이 되지만 이제 1억 명이 갖고 있는 거는 그 기호를 다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좀 대세의 추세라는 게 있는 거죠. 시세 조작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건데, 비트코인이 이제 시중에 어쨌든 돌잖아요. 그래도 어떤 뭐 큰 손, 빅브라더가 또 이제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비트코인의 총량은 알 수가 있나요? 발행량은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 모든 비트코인이 대부분 다 거래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니 누가 막 이만큼 빼놓고 있는 거 그런 거? 있죠. 외부 지갑에도 갖고 있고. 그런 지갑들에도 있고, 요즘엔 그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FTX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거기에 있던 비트코인들이, 그러니까 없어진 건 아니지만 먹고 튀어버린 먹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 비트코인 지갑의 보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먹튀를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거래소나 어디가 파산을 하거나 했을 때 그거를 미국에서 동결을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범죄에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탈중앙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라던가 야동 뭐 이런 것들에 비트코인이 엄청 많이 쓰이는데, 그런 범죄 수익을 미국이 다 몰수를 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몰수를 했잖아. 그러면은 그 미국 건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FTX 같은 경우는 결국 CEO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런 문제가 솔직히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입금한 양이어야 되잖아요. FTX 거래소에 사람들이 1000개의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그 1000개가 거기서 거래가 됐다면 파산하는 당시에도 10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1000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대부분 거래소에서 유용을 한 거죠. 왜냐면 어차피 1000개라는 비트코인이 한 번에 인출될 일은 없거든요. 어떤 이렇게 은행 지점들이 준비금이 있지만 거기에 있는 총 예금량을 다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어제 기사 보니까 FTX 파산 당시에 거래소에 남은 게 뭐 비트코인이 500개인가? 뭐 그거밖에 없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양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아니었거든요. FTX가 원래 그 소유주가 원래는 하던 일이 뭐냐면은 마켓메이커였어요.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해서 걔네가 트레이더들을 위한 최적화된 거래소를 만들겠다 했던 게 FTX였어요. 근데 FTX가 진짜 좀 트레이더들한테 특화된 거래소였어요. 참신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많이 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금이 왜 부족했냐면은 1000비트가 들었다 칠게요. 그러면 얘는 이 1000비트를 지들 몰래 그 알라메다 리서치로 유용을 한 거예요. 딴 데다 투자를 해버리고
있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얘가 예치를 했단 말이에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준비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들이 애매한 데 쓰고 어디다 투자하고 홍보비로 써버리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비트코인이 지금 1억이에요. 그럼 거래소로 들어온 거가 이제 뭐 1000개가 있다고 하면 파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 그 개수만 다시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그런 식의 수익을 얻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일 때 팔고 7천만 원이 되면 다시 그걸 사서 그 개수를 맞춰놓고, 근데 이제 잘못되는 경우는 1억에 팔았는데 이 2억이 돼버렸으면 그걸 다시 사들이는데 2배의 돈이 들잖아요. 가격이 계속 올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은행도 지급 준비라고 해서 일부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뭐 대출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뱅크런이 일어나면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후로 이제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이, 후업이나 이런 거래소들이 항상 증명하는 게 우리는 이만큼의 준비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뱅크런의 염려는 없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FTX도 망할 거란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아, 저는 FTX가 1등 될 줄 알았어요. 제 지인의 지인인데 거기에 한 700억 정도를 테더로 예치를 해놨었던 거죠. 그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엔 지금은 이제 자금이 동결됐죠. 못 찾고. 그렇게 동결을 시켜도 되는 건가? 아, 그래서 뭐 지금 고소하고 이제 뭐 준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동결은 아닐 거고 일부 자산들은 입출금이 될 거예요. 저도. 근데 있어야 주는데 없으니까 못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래소 중에 국제적으로 제일 큰 거래소는 어디예요?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 바이낸스가 그래도 더 업계 1위라고 봐야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유튜브 실시간 방송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비트, 비트겟, 빙엑스, OKX 이런 거래소들 그 스트리머들이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래소들은 선물 거래에 특화가 되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돼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물론 바이낸스도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유튜버들이 바이낸스를 쓰지 않고 타 플랫폼을 쓰냐 하면은 이제 레퍼럴 요율이라고 그러죠. 리베이트를 해주는 거. 그 요율이 바이낸스는 정말 짜요. 근데 그런 뭐 빙엑스라든지 뭐 비트겟 이런 데들은 요율을 많이 주는 거죠. 저도 카더라로 들은 거로는 지금 선물 거래량은 바이낸스보다 바이빗이 더 크대요. 바이낸스는 더 이상의 사실 영업이 불필요한 거죠. 이미 충분한 유저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거고, 말씀하신 거래소들은 신흥 거래소니까 일단 사용자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래소들이 사용자를 늘리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레퍼럴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걸 유튜버 보면 그 위에 상단에 이렇게 배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 추천인으로 가입을 해라, 뭐 이 링크로 가입을 해라라고 하는 거가, 그 링크로 가입을 하면 그 사람의 하위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하위 회원들이 일으키는 수수료의 일부가 위에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은 다단계죠. 내가 이제 모집인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쵸. 그 사람들이 그래서 거래를 자주 하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건데, 예전에 바이비트에서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레퍼럴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제가 바이비트 레퍼럴 1세대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수수료가 들어와요. 현물이란 건 한 번 사면 오래 들고 있는 경향이 강한데 선물 거래는 사고 파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100만 원을 하더라도 레버리지를 10배를 일으키면 1000만 원이니까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레퍼럴이란 걸 이제 저도 처음 접해봐서 해봤을 때 제 레퍼럴 하이로 했던 사람이 10명이 안 됐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요, 그 수수료가. 그게 그래서 지금 유튜버 하시는 분들 뭐 세금만 잘 내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이 뭐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근데 나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뭐냐면은 유튜버 분들이 시청자 수 보면은 막 10,000명씩 봐요. 5,000명 보고. 그러면은 반공인이라는 거거든요. 너무 고자극적인 방송을 하니까 고배율로 막 50배, 30배 때려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매매잖아요. 좀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어떤 투자에 대한 좀 감각이 무딘 사람들은 따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제가 알기로는 그 배율을 가리게 해놨을 거예요. 그런 게 맞는 거죠, 사실. 그 유튜버들 레퍼럴 안 하고 있다면 50배 때리든 100배 때리든 뭔 상관이야. 근데 그 방송을 보시는 대다수는 그 유튜버의 레퍼럴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매매를 하는 걸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 그럼 고배를 전 유도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조금 유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분들은 레퍼럴 수익이 사실 충분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충전을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거는 제 생각엔 그분들은 그냥 제작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장된 어떤 폭등하는 거, 뭐 1000만 원, 100만 원으로도 내가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쇼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것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바이비트 레퍼럴 하겠냐고 연락이 온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아마 쉽게 말하면 총판이겠죠? 거기서 마케팅비를 지원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그 총판이
일반인 사람도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래퍼를 방송하는 사람 여러 데리고 있으면 그 위에서 또 먹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그거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아요. 큰 돈은 지원 안 해줘. 몇천 불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사실 그 지원비가 시청자가 막 몇십 명 보는 그런 유튜버들은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이미 지금 몇몇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의미가 없어요. 래퍼를 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현물은 이제 우리가 코인을 사고 오르길 기다리는 그게 현물이죠. 그렇죠. 근데 선물은 이제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든 내려가는 거에 베팅을 하든 이제 베팅을 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선물인 거고. 네. 이게 그러니까 업비트나 빗썸 이런 데는 이 선물이 안 되죠. 원래 코인원에 있었어요. 5배까지로. 우리나라는 만약에 선물거래소를 운영하면 두 가지가 불법이에요. 일단은 대부업법이 걸리고, 레버리지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업법에 일단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박개장죄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선물을 도박으로 보는 거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되게 전 멍청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다 뺏기잖아요, 해외에다가. 어떻게든 다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한국 정부가 뭐 이제 접속까지 차단한다, VPN 틀고 할걸요? 해외 나가서 하던가? 그럴 바에는 한국 정부가 차라리 할 거면 여기서 해. 그리고 세금 내. 그게 제일 맞는 거지. 그냥 못하게만 하니까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업비트든 뭐 빗썸이든 이런 데들이 정말 제도화를 잘 해놓고 세금 문제를 잘 해놓고 마진 시장을 열었으면은 바이낸스 갔겠냐 이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이 이해도가 낮으신 것 같아요. 왜 이 코인이란 거에 MZ세대가 빠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장년층은 인생을 역전할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한참 발전할 때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예금이자가 8% 10% 이랬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재테크가 되고, 부동산 투자도 그때 사신 분들 지금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러니까 뭐 강남이 개발되고 신도시들이 개발되고 이런 자산 폭등의 기회가 그 장년층 분들한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희 나라의 경제도 이미 발전할 대로 발전했고, 기성세대라는 분들이 부를 거의 독식하고 있으니까, 어떤 지금의 MZ세대 뭐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계층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계층의 사다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장년층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가, 저희가 쉽게 말해서 투자와 투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투자라고 할 수 있나요? 발전 못하고 망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투기를 했던 거고, 지금 젊은 층들도 결국에는 이 계층을 한두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투자라고 볼 수는 솔직히 없죠. 근데 지금은 부를 증식시킬 기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예금도 안 돼, 부동산도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이미 기성세대를 다 갖고 있고 하니까 이거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이 시장이 그렇게 커질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17년도에 폭등하고 진짜 완전 바닥까지 갔었잖아요. 비트코인이 한 4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코로나 때 현금의 유동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서 이제 MZ세대들이 여기에 더 열광하면서 그 22년도에 굴장이 한 번 더 왔었던 거죠. 저도 업계 종사자지만 2020년 코로나 전까지 비트코인 막 엄청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없고 그럴 땐 이거 오래 못 가겠다. 업계 종사자시니까 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진짜로 200만 원짜리 이더리움이 8만 원인가? 9만 원 가는데 손이 안 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미국에서 ETF 승인 나고 이렇게 자산으로 인정받을 줄 정말 솔직히 생각하지 왜냐면 못했죠. 이 업계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뭐 저도 ETF 안 될 줄 알았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제 일반인들이야 모르지만 업계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이거 얼마 못 가겠다. 그런 것도 그런 거고 공부를 많이 해도 문제인 거예요. 코인이라는 거 전제가 탈중앙이란 말이에요. 익명성 탈중앙인데 제도화된 중앙화된 ETF로 들어간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 ETF는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미친놈이 돼서 아몰라 하고 사고 그냥 뭐 어디 징역을 가든 어디 좀 누워있든 그래야 되는데, 업계에 있다 보면은 뭐 사람들이 사기친다라는 이야기도 많고 스캠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나도 종사자인데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스캠 코인의 정의 어디까지가 스캠인 거예요? 백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백서와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되느냐, 그 다음에 백서에 쓴 내용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정도에서 스캠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이유는 결과론적인 것 같아요. 스캠 코인이 이런 거를 좀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 거는, 코인을 홍보할 때 일단 그냥 유명인을 앞서서 좀 홍보를 하면은 걔네들은 스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왜냐면 자기네들 뭔가 기술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유명인들의 이런 신용등을 좀 앞서서
홍보를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좀 뭐 범위를 이렇게 보면 뭐 다단계 같은 데 사용되는 거 진짜 그냥 찍어내서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건 스캠이고, 그래도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은 스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거래소도 스캠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잘 검토하고 상장했는데 갑자기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그럼 거래소가 이 코인이 스캠인지 알고 상장하는 경우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3, 4년 전에 신생거래소가 막 생길 때 이제 거래소가 만든 코인이라고 해서, 거래소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거래소 코인이란 걸 만들 건데 너네한테 선취매를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선판매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20억을 만약에 선판매를 하고 상장을 시킨 다음에 거래소는 앉아서 20억을 일단 생긴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조금 가격을 올려서 뭐 이쪽에서도 시세 차익을 챙긴다거나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국엔 다 스캠이 됐죠.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는 뭐냐면, 거래소 코인은 이 거래소가 키울 것 같잖아요. 왠지 뭔가 펌핑도 할 것 같고, 이 거래소가 안 망하는 날 이 코인은 그쵸. 상장 폐지를 안 당할 그리고 거니까. 이 거래소 유저들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사전 판매에 대한 것도 혜택을 많이 줬고, 그것들이 상승률이 상당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진 않고 그냥 그 일부의 분들만 했긴 했지만, 근데 그 코인들이 지금 그 거래소가 없어졌으니까 스캠이죠.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이 없으니까, 뭐 바이낸스가 만든 거래소 코인이라고 하는 BNB는 확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인 안에서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있는데, 중소거래소가 만들었던 거래소 코인은 그냥 토큰을 만들어서 찍어내는 거죠. 그 코인제스 때 코즈란 코인이 아마 0.1원인가에서 1,700원인가를 갔을 거예요. 갔으니까 얼만큼 사람들이 열광했겠죠. 근데 지금까지 그 거래소들이 살아 있었다는데 그 코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것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실패해서 스캠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성공하면 좋은 코인, 없어지면 스캠인데. 많이 들어본 멘트인데. 해외 거래소들은 한국어를 안 쓰죠. 지원 안 하죠. 네, 지원하면 안 돼요.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인데 한국어 지원하지 말고 한국에 마케팅 하지 마. 그냥 해외 사이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너네의 자유. 정부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바이낸스나 얘네들이 한국에 세금을 내겠어요?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도 하지 말고 한국어도 지원하지 마. 그러니까 그 한국 정부가 얘기하면 들어요? 왜 그랬냐면요, 바이낸스를 예를 들면 바이낸스는 한국어 지원이 됐었어요. 근데 트래블룰이 생기면서 쉽게 말하면 업비트에서 코인을 전송할 수 있는 거래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래소들은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용인을 해줬다고 봐야 되는데, 그 용인의 가장 큰 조건이 한국어 지원하면 안 되고 한국 내 마케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거래량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하니까. 지금 그런 거래소가 꽤 많아요. 거래량이 나오는데. 근데 그러면 거기다 입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나 이런 트래블룰이 돼 있는 거래소로 보내고 거기서 다시 보내는 건데, 그러면 사실상 불법인 거죠. 해외 거래소들 중에 트래블룰이 안 돼 있는 거래소도 있죠. 옛날에는 후오비 같은 경우 후오비 코리아가 있었잖아요. 제대로 한국 사업자를 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겠죠. 얘네들이 그런 게 싫으니까 편법으로 그냥 사업자 안 내고 그냥 공유패스에서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아니다. 예, 예, 예. 근데 한국에서 영업은 하고 있잖아요. 광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절충안을 잘 찾아서 정말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서 해외에서도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들길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세금에 대한 절충안을 만들다던가, 아니면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제공한다던가, 뭐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세금에 대한 좀 절충안을 마련해 준다면 얘네들이 굳이 한국 사업자 안 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서 하면 되죠.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한국 유저들이 거래하는 게 비중이 적지가 않거든요. 진짜 되게 탐나는 시장이에요, 해외 애들은. 결국 우리나라 돈은 해외로 새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한국에서 실명 계좌를 안 해주니까 결국에는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이낸스 본사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갈 수 있어요? 미국 아니에요? 몰타. 아니. 바이낸스의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바이낸스라는 법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어느 나라 소재인지는 있어요. 되게 비난받았던 게, 업비트에 상장돼 있는 코인 대부분이 싱가포르의 한 건물이 다 그 코인 재단 법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코인의 실제는 한국에 있어요.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는 코인 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싱가포르가 편하니까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 거고, 바이낸스도 그런 식이니까 바이낸스에서 한국에서 영업할 사람들을 뽑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본사를 가본 적이 없을걸요. 메일이나 그런 걸로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사람들이 또 한국 내 영업을 하고 그 많은 해외 거래소 레퍼럴 담당자들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더 음성화를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화를 만들든지.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만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만. 그것도 능력이야.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었어요. 일을 할 때. 금감원도 일단 기다려. 그리고 저희도 뭘 알려줘.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합의점도 못 찾고 너가 해줘. 너네가 정해.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가이드라인을 조금 미국이나 좀 선진국들의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보고 하려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오늘 게스트분이 이제 거래소에 종사를 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이 상장하기 전에 직원분들 대충 아나요? 일부 경영진들은 알 수 있다고 생각을